인사합시다. 아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4월 이제 심화이론 수업하는 날입니다. 심화이론. 그 심화이론은 이제 우리 이론 수업 중에서 가장 자세한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심자가 원래는 깊을 심자, 좀 깊이 있게 다룬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른 의미는 이제 좀 자세하게 보겠다. 그래서 최근 출제의 경향, 특히 1차도 마찬가지지만 2차 과목에서 좀 추세의 좀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시험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법에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별표 많이 이렇게 쳐놓고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을 조금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만들고 난이도를 높게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책 저기 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나중에 시험을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 한 5월 달이나 아니면 7월 달이나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핵심만 보고 시험장을 들어간다 신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게 통했었거든요. 핵심만 보고 시험장 들어가도 60점 맞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도 만들 수가 있었는데, 최근 출제의 경향은 약간 책 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출제하기도 합니다. 쌤들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공시법에서 사상으로 처음 나왔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우리가 보통 10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문제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 30회 정도 시험을 그동안 30번 정도를 치렀고 10년에 한 번 같으면 확률이 10% 미만이고,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출제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이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구석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면 어떡할까라는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출제위원들도 나름 출제 지침도 있고, 더 중요한 건 사람이란 게 양심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책 저기 구석에 있는 내용들을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아주 쉽게 출제를 합니다. 아주 쉽다라는 것의 의미는 한번 들어봤던 기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한번 칠판에 판사하면서 언급했던 적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시험장 가서 그렇게 해결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수업을 하는 과정이 3, 4월 심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보겠다 하는 내용이고, 뭐 그런 의미에서 오리엔테이션은 생략을 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오세요. 오리엔테이션. 오리엔테이션, 제 오리엔테이션이 총 3강입니다. 3강. 입문 과정에서 1강, 2강이 오리엔테이션 과정이고, 기본 과정이 1강. 1강이 또 오리엔테이션 과정입니다. 3시간짜리 강의니까, 제 강의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은 그 입문 과정 1강, 2강이랑 기본 과정 1강, 2강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니까 요 강의를 보고 오시고,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그 이제 3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니까 요때는 마음가짐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 그 느낌이랑 지금 마음이 좀 해이지진 않았는지 보시면서, 공부 안 될 때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보시면서 공부 방법 설정이라든지 마음가짐을 다시 다잡는데 좀 효과적이니까 보시면 되고, 요거 그 우리 동영상 들으시는 데서 들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유튜브에서 들으셔도 되고, 동영상 들으시는 데서 들으시면 나한테는 큰 도움 안 되고, 그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지금 그 시점에서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시작하진 않았으나 지금 시작하는 거랑 비슷한 상태의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지금 3, 4월 달 제 수업을 처음 듣는 분들이랑, 아니면 우리 사실 수업이 지금 4개월 정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11월 달, 12월 달 입문 과정, 1월 달, 2월 달 기본 과정,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5개월 차, 이제 5개월 차에 지금 직면해 져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이론 과정, 그러니까 중간에 입문 이론 수업 했고 2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 했고 심화 이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것만 들어도 되느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전 강의들을 그냥 건너뛰고 와도 되느냐. 요거는 이제 과목별로 교수님들마다 수업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세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은 강의 그만두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쌤 이 강의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 강의는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은 한번 전쟁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피 터지게 전쟁을 한번 해보자. 사실은 강의하는 스타일은 교수님들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가장 요 방법이 객관적으로 우리 수험생들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는 걸 거야. 근데 개론 같은 경우는 일단 전 강의를 듣지 않았으면
그냥 이걸 생략합시다. 듣고 오시면 제일 좋아요. 듣고 오시면 제일 좋은데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심화 이론부터 들으셔도 괜찮다. 심화 이론부터 들으셔도 괜찮으니까 심화 이론부터라도 열심히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민법 같은 경우는 입문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 과정은 들으시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예습 측면에서. 그러니까 먼저 기본 과정을 한 4시간 정도 듣고 심화론을 들으시면 효과가 좀 크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도 민법쌤한테 따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질문 글을 올리시든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개론은 심화이론부터 하지만 뒷과정부터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심화이론부터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예. 세 번째는 학습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습 계획. 짜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탁상 달력에다가요. 탁상 달력에다가 오늘 해야 될 일, 그다음에 내일 해야 될 일 이렇게 뭐 좀 한 달치가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치라도 학습 계획을 좀 짜는 버릇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학습 계획이란 건 내 손으로 탁상 달력이나 우리 아니면 휴대폰 같은 데 요즘 메모할 수 있으니까 그죠? 내 메모장에다가 한번 썼던 건데도 상당히 구속력이 있어요. 이게 나름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만약에 부동산학 개론을 100페이지까지 보기로 학습 계획을 짰는데 오늘 내가 다른 일이 있어서 100페이지를 못 보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출발하냐면 마음이 약간 찝찝해요. 아씨 100페이지까지 보기로 했는데 못 봤네 하는 느낌이 든다니까. 그러면 둘째 날은 그러면 또 부동산학 개론을 50페이지 더 보기로 했어. 근데 둘째 날도 공부를 안 했다면 좀 밀린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아무도 몰라 이 계획표를 갖다가. 나 혼자밖에 모르는 건데 상당한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부하는 출발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학습 계획이 없는 분들은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학원을 갔다가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동영상만 틀어놓고 그냥 수업을 듣는 거고 아무 계획도 없이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이 계획이 없이 공부를 하시다가는 7, 8, 9, 10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넉 달 동안 허송세월 보내기가 상당히 쉬워요. 책만 잡았다 놨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획은 나중에 7, 8, 9, 10월 달에 계획을 잘 짜기 위함도 있고 그다음에 수험생이 플랜 없이 공부하는 것은 막 이렇게 목표물이 움직이는 것과 똑같아요. 목표물이 여기 있어. 그러면 목표물이 딱 한 군데 딱 있으면 가장 단거리로 우리가 그 방향을 달려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목표물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목표물이 움직이는 경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목표물이 여기 있는데 막 달려갔어. 막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목표 여기가 아니래 여기가 아니고 저기래. 아이씨 하면서 또 이렇게 막 달려가겠지. 그 이제 한 반 정도 와가지고 이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게 그 잘못된 거래. 그거 아니래. 그것도 이렇게 갔다가 목표물이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시간에 이 공부를 하고 있음에 있어서 전혀 불안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플랜, 계획을 좀 짜자. 이건 좀 중요하고요. 네 번째,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러분들 요거 듣고 오시고요. 지금 하는 건 이제 심화이론에서 문제풀이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야 될 때입니다. 문제풀이는 제가 4가지 정도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기본서, 우리 지금 수업하는 교재 기본서 안에 있는 문제들은요. 3, 4월 달 이제 우리 공부하시면 있어서 싹 다 푼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싹 다 푼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복습을 할 때 제일 먼저 제가 폈던 첫 페이지를 펴지 마시고요. 책 중간중간에 문제가 어디 있는지 딱 넘기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 문제를 먼저 풀고 문제를 풀고 다시 와서 이론을 보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복습의 첫 번째는 문제풀이다.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면 우리 시험은 불합격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본산의 문제풀이들을 100% 푸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3월 한 중순쯤 늦어도 3월 말까지는 1차 한 권, 2차 한 권에서 기출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기출문제집. 기출문제집은요. 최근 한 10년간 평균적으로 한 최근 10년간 기출문제를 모두 모아놓은 밑에 문제 있고 해설 있고 제일 밑에 정답 있고 이런 형태의 기출문제집이라고 있어요. 이건 총 2권. 1차 한 권, 2차 한 권. 요 책은 몇 번 맞는지 기억이 안 나야 돼요. 저한테 누가 질문을 많이 해요. 기출문제집이 나중에 나오면 이제 선생님 이거 몇 번 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몇 번 맞는지 기억이 안 나야 돼요. 합격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출문제집 몇 번 보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를 어떻게 다 아세요? 기억도 안 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집은 여러분들에게 기본 점수를 주는 게 기출문제집이에요. 기본 점수를 주는 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기출문제집 꼭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2만 원 행복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듣는 분도 계시고
안 듣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만 원 행복은 난이도 상을 제외한 중과 하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략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2만 원 행복 문제풀이 특강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제로 여러분들한테 못하게 해서 그렇지 2만 원 행복 문제풀이 특강은 상당히 중요한 특강입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원래 문제풀이를 시작하거든요. 7월 달에 문제풀이를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지난 2월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2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거의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그 중간에 어떤 사정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으로라도 꼭 2만 원 행복 문제풀이 특강을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3월이니까 또 이런 말씀 드려야 되겠죠. 모의고사.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총 7회입니다. 3월 말부터 3월 말, 4월 말, 5월 말, 6, 7, 8, 9, 총 7번에 걸쳐서 모의고사를 학원에 직접 와서 시험을 칩니다. 모의고사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진짜 중요한 과정으로 만드는 것은 제 역할이 아니고 여러분들 역할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100% 응시를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 모의고사를 실전하고 똑같이 치시는 게 좋아요. 실전하고 똑같다 하면요, 시간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일단 시작하면 그때 시작하는 거고, 아시겠죠? 종료하면 종료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시험장 가서 종료할 때 이제 시험지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가지고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신 시험지는 가지고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답안만 작성해서 제출하겠죠, 그죠? 그럼 답안 제출까지를 하시는 것을 한 세트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제출을 왜 해봐야 되는지 아세요? 답안 제출을 해봐야, 예를 들면 1차에 국한을 한다면 1차 시험 시간이 100분이라면 내가 90분 차에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95분 차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답안 제출을 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요, 시험 98분 차, 99분 차에도 문제를 풀고 계시다니까요. 매뉴얼이 없어요. 필드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없으니까 계속 문제를 풀고, 근데 그게 습관화되잖아요. 그럼 시험장 가도 그런 행동을 해요. 해마다 채점 해보면 합격인데 답지 마킹 잘못해서, 아니면 답지 작성 잘못해서 이렇게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100% 응시하시는 걸로 하고, 두 번째는 이제 3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3월 말에 모의고사를 치면 절반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모의고사를 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드시 치시기 바랍니다. 절반밖에 안 배웠어도. 이게 여러분이 그 느낌이 상당히 좋은 느낌이에요. 상당히 좋은 느낌.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배웠으면 나머지 절반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찍을 때 그 느낌이 참 좋은 느낌이에요. 여러분들 뭐 2달을 배우면 안 찍나? 넉 달 배우면 안 찍나? 어차피 우리는 찍는 과정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시는 분들도, 심장에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하신 문제 중에서 10개 정도는 찍어요. 뭐 대여섯 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찍는다고. 그러니까 찍는 걸 갖다 뭐 겁내하지 마시고, 찍는 걸 갖다가 뭐 하셔야 되면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돼. 그것도 찍는 것도 연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그날따라 번호 많이 안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 한 번으로 쫙 미는 것도 연습입니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찍으면 안 되고. 요거 나중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의고사는 100% 응시해서 수업은 한번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은 동영상으로 보충하면 되니까. 근데 모의고사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요 7번의 기회 중에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챙겨서 이 경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습이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 시험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그 느낌이 진짜 죽어지. 그 느낌이 상당히 좋은 느낌. 돈 주고 못 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100%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셔가지고 시험장 느낌을 오도로시 한번 실전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시험장에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가장 자세한 수업 심화이론은 오리엔테이션을 생략하겠다. 일단 기본 한 강, 입문 2강을 여러분 미리 보고 오시면 좋고, 입문 기본을 안 들으셨던 분들도 심화부터 들으셔도 강의를 얻겠다.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겠다. 그다음에 학습 계획, 플랜을 조금 짜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문제풀이 좀 신경을 쓰자. 기본서, 기출문제, 2만 원 행복, 모의고사. 그래서 저는 이론 위주의 수업을, 일단 아직까지는 이론 위주의 수업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계속 문제풀이를 하시면서 수업에 따라와 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책을 완전히 덮으셨다가 표지를 포함해서 6장을 넘겨보시면, 왼쪽에 상단에 차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차례. 혹시 머릿말이나 길잡이가 나오시는 분들은 아직 덜 넘긴 거거든요. 차례가 나와야 돼요. 차례. 차례 찾으셨어요? 예. 차례 보시면 우리 부동산학개론이 총 이제 8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써볼게요. 저도. 우리 부동산학개론은 1편, 2편 해서 총 이렇게 8개 편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8개 편 제목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학 총론이 첫 번째고요. 부동산 경제론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 뭐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감정, 평가론. 이렇게 해서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총론에서는 문항수를 한번 적어볼게요. 적혀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냥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랑 여러분들이랑 총론 수업을 진행할 건데 총론은 많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3문제 정도가 가볍게 나오는 파트, 이렇게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경제론은 한 5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경제론에 장이 2개 장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장이 수요 공급 이론이고 두 번째 장이 경기 변동 이론입니다. 첫 번째 장에 있는 수요 공급 이론에다가 별을 하나 좀 때려 두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있는 파트입니다. 경제론 첫 번째 장인 수요 공급에다가 별표. 경제론 첫 번째 장 수요 공급 별표 때렸습니까? 예. 시장론도 한 5개 정도 나옵니다. 많이 중요하진 않고요. 정책론도 한 5개 나옵니다. 표시를 해두시고, 투자론이 한 8개 정도 나옵니다. 8개. 많이 나올 때는 9개, 적게 나와도 7개 나오는 파트, 평균 8개 나오는 파트입니다. 여기는 별 2개, 투자론은 별 2개. 그래서 투자론은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요.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원탑입니다. 원탑. 우리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론이다. 금융론 한 5개, 개발론 한 5개, 평가론은 한 7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7개. 여기도 이제 별 2개, 별 2개.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이제 양대 산맥이 투자론하고 평가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자론, 평가론이 우리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이제 여기 별 1개짜리 수요 공급 이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수투감 그러면 수투감 우리 부동산학에서 가장 중요한 3개 파트지. 요 감정평가론이거든요. 감정평가론, 수투감 그러면 요 3개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다음 주에는 수요 공급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투자론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감정평가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 다음 주에는 절대로 지각하거나 결석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저는 본격적으로 첫 수업을 출발해 보도록 할 거예요. 페이지 18쪽을 펴세요. 18쪽. 18쪽 펴시면 이제 부동산학의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파트는 이제 사실 중요한 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 얘기 듣듯이 편하게 앉아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칠판 한번 볼게요. 칠판. 그리고 요약집이 나올 거거든요. 요약집은 한 4월 정도 나오나? 4월 정도 요약집이 나올 건데, 그 요약집이 나오면 제가 지금 판사하는 내용들이 요약집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 요약집은 요약집의 성격도 있고 강의 노트라고 해서 강의 노트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사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이제 그 요약집에 옮겨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굳이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수업만 들으시면 되고, 제가 교재에다 체크하세요 그러면 체크하시고, 여기 별 하나 때리세요 그러면 별 때리시고, 그렇게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체크해드리는 내용은 요걸 체크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별 하나, 별 2개. 의미를 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이거는 보세요. 요거는 마다 중요하다. 요거는 마다 시험에 나온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는 읽어보시오. 중요합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 별 하나, 별 2개, 이렇게 3개 정도만 체크해 드릴 거고요. 제 수업은 별 3개가 없어요. 별 3개가. 별 3개가 없고 별 2개가 제일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출발할게요. 편하게 들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있는 파트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읽어본 기억만 있다 정도만 되면 되니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부동산이란 단어하고 부동산 학문, 부동산학이란 단어하고를 영어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은 영어로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그래. 리얼 이스테이트 하면 부동산이고, 대문자로 리얼 이스테이트 하면 이제 부동산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부동산학은 영어 단어, 그러니까 우리가 스펠링은 똑같고요, 철자는 똑같고, 소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이고 대문자 리얼 이스테이트는 부동산 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문자 대문자도 구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리얼 이스테이트라는 단어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학이라는 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학은요, 역사가 상당히 짧죠. 1970년 건국대학교 김영진 교수님이 처음으로 만드신 학문입니다. 근데 김영진 교수님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을 만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학문들을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김영진 교수님은 종합응용과학이다. 다른 단어는 알 필요가 없는데 이 종합응용과학이다. 이 말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합응용과학.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데? 종합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종합. 종합을 같은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복합 개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복합 개념은 통상 우리가 3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2대 측면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어떤 게 있냐면 법률적 측면이 있고 경제적 측면이 있고 기술적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기술적 측면은 여기서는 물리적 측면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리적, 기술적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중 법과 경제는 형체가 없다. 없다 그래서 이걸 무형적 측면이라고 하고요. 기술적 측면은 우리가 그 형체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유형적 측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경기 그러거든요. 법경기. 예. 이걸 2대 측면으로 표현하면 법과 경제는 무형, 기술적 측면은 유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학과 관계되는 학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학은 건축학이나 토목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긴 한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부동산학과 관계되는 학문들이에요.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이런 것들도 부동산학과 관계가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부동산학과 관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법 그리고 사법. 공법, 사법은 사인과 사인 간의 어떤 수평적 법률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 사법이라면 사인과 국가 간의 어떤 수식적 법률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 공법입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부동산학과 관계가 되긴 한데 이거는 법률적 측면에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측면의 학문들을 모두 다 짬뽕시켜서 만든 학문이 부동산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제가 부동산학은 어떤 학문인가요? 그러면 종합응용과학이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종합은 어떤 것들을 종합했나요? 그러면 복합 개념들을 종합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그 복합 개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법경기 해도 되고 법과 경제를 묶어서 무형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을 유형적 측면의 여러 가지 학문들을 종합시켰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방금 제가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다 그랬어요. 종합과학이다. 하나 더 해볼까요?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에요. 응용과학. 세 번째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에요. 네 번째 부동산학은 구체적 경험과학이라 그래요. 경험과학. 마지막 부동산학은 규범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인데요. 자, 부동산학은 경제학이다 그러면 안 돼요. 경제학과 관계가 되는 거지 그걸 경제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동산학은 토목학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토목학과 관계가 있는 거지 토목학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하나의 학문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단순 학문이 아니라 그런 학문들을 모두 다 짬뽕시킨 무슨 학문이다? 종합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학문들을 부동산에 적용시킬 때는요 그대로 가져오면 잘 안 돼. 부동산만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간과되지 않는다 영속성, 공급을 할 수가 없다 부증성, 다르다 개별성 이런 특성 때문에 그래서 일반 학문들을 부동산에 가져올 때는요 부동산 실정에 맞게 다소 변화를 좀 줘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이라 그래요. 순수과학이 아니에요. 그대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 응용과학이다. 세 번째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은 아까 목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시장, 그 다음에 감정평가와 같이 인간과 부동산의 관계를 다루는 사회과학이지 부동산 자체의 자연적 움직임을 다루는 예를 들면 태풍, 홍수, 지진, 해일 이런 거 공부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자연과학이 아니에요. 사회과학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학은요 실사구시의 학문이라 그래요. 실사구시라는 게 뭔지 알죠? 말하지 마세요. 안 물을게요. 실사구시는요 인간 생활에 써먹을 수 있는 학문이 되는데 절대로 이렇게 뜬구름 잡는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인간이 경험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과학의 성격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법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규범과학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이렇게 공부해 보는 것도 좋아요.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고 사회과학이고 구체경험과학이고 규범과학이다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부동산학은 단순 아니고 종합 이거 아니고 이거 이렇게 순수 아니고 응용 자연 아니고 사회 추상 아니고 구체 그럼 이런 단어들 시험에 뜨면 OX 이런 단어를 떠야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번에는 그러면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에 접근하는 방법 책 보지 마세요. 실판 보세요.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접근 방법은 통상 우리가 한
5가지 정도, 6개, 7가지도 있는데 5개의 접근 방법만 들어본 적이 있으면 됩니다. 부동산계 접근 방법은 분산식 접근이라는 게 있고, 중점식 접근이라는 게 있고, 종합식 접근이라는 게 있고, 법제도적 접근이라는 게 있고, 의사결정 접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하게 한번 해볼게요. 분산식 접근은 학문별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나의 학문으로, 상당히 개별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접근해 보는 것을 분산식, 개별적, 부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분산식 접근이라고 해요. 중점식은 그렇게 접근하려니까 너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복합 개념을 3대 카테고리로 묶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한 개 측면, 3대 측면 중 특정 측면에만 중점을 두는 게 중점식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법 경기 중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한번 접근해 볼래, 부동산학을. 아니면 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래. 아니면 나는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해 볼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 과목에서도 6과목이 일단 있는 거예요. 6과목이 있는데 부동산학계로는 부동산학을 접근할 때 약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마인드예요. 근데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 민법 이런 거, 공법 이런 거, 중개사법 이런 것들은 부동산학에 접근할 때 어떻게? 법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지. 법 경기 중에서 3대 측면 중 특정 측면에 중점을 두는 걸 중점식. 아니다.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복합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 3개 측면을 갖다가 짬뽕시켜서 접근하는 게 종합식 접근이고, 요게 우리나라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진 교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5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 방법은 종합식 접근이다. 이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법제도적 접근하고 의사결정 접근은 이겁니다. 자, 공적 주체가 규제 위주로 부동산학을 접근하겠다 하는 게 법제도적 접근이고요. 사적 주체의 자유의사결정에 맡겨두겠다 하는 것을 의사결정 접근입니다. 사실은 정부에서 규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이 법제도적 접근이고요. 개인의 자유의사결정에 맡기는 것은 의사결정 접근입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형 접근이 법제도적 접근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식도 성숙되고 해서 이제 자유는 의사결정에 맡겨도 된다 하는 것이 의사결정 접근이 됩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학을 단기간에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접근은 종합식이다.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3가지 지도 이념이 있습니다. 자, 이건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효율성 해봐요. 형평성, 합법성.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을 우리 부동산학의 3대 지도 이념이라고 하는데, 합법성은 뭐 말 그대로 아무리 효율적인 이용이고 아무리 형평성에 맞는 분배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시다 하는 게 합법성이니까 얘는 됐고, 우리는 효율성과 형평성 위주로 볼 건데요. 요 둘이 상충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요. 상충은 무엇을 줄임말이냐면 상호 충돌의 줄임말입니다. 상호 충돌이라 하면 하나를 강조하면 나머지 하나는 떨어지고 또 하나를 강조하면 나머지 하나는 떨어지는 게 효율성과 형평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잘하자 하는 게 효율성이에요. 분배 잘하자 하는 게 형평성이고, 주로 민간, 사적 주체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하고요. 주로 공공, 정부 부문에서는 형평성이 강조되겠죠. 여러분들 주식회사 삼성, LG, GS, 현대 이런 데서는 효율성 강조하겠어요? 형평성 강조하겠어요? 당연히 효율성 강조하겠죠. 근데 효율성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형평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번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한테는 좀 싸게 주택을 공급해 주자.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특별하게 좀 싸게 공급해 주자. 무주택자, 저소득자들의 또는 뭐 우리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좀 싸게 공급해 주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가 가지는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공공 부문에서는 이용보다는 분배 측면의 형평성을 좀 더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재밌는 게,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지역지구제라는 제도를 배우시게 되고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개발권 양도제도, 개발권 양도제도를 영어로 뭐라 부르냐면 TDR이다 라고 배우세요. 근데 지역지구제는 사실 저 뒤에 가서 배우시는 거지만 지난주에 배웠거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3, 4월 처음 들으시는 분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난주 배운 표정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지역지구제는 뭐냐면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어울리는 이용으로 토지 이용을 규제해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정책을 지역지구제라 그래요. 지역지구제는 우리가 흔히 부동산 정책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 이직간해서 이용규제, 직접개입, 간접개입 중 대표적인 이용규제입니다. 그럼 지역지구제는 뭐를 잘하자는 거냐면 이용을 잘하자는 거예요. 이용을 잘하자. 그러면 지역지구제 실시하면 뭐가 높아지나요? 그러면 효율성이 높아져요. 근데 지역지구제 실시하면요, 개발적으로 지정되는 지역과 보전적으로 지정되는 지역 사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그러니까 둘 다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지역지구제는 이용 잘하자는 주의다. 효율성 강조된다. 뭐 떨어진다? 형평성 떨어지고. 개발권 양도제도 TDR 제도는 뭐냐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중에 뒤에 가서 할 건데. 자, 얘는 개발하게 했어요. 얘는 개발 못하게 했고. 이 형평성에 맞다고 안 맞다고? 안 맞다고? 그러면 개발 못하게 한 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개발을 못해서 피해를 입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니까 정부가 어쨌든 보전적으로 지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걔는 보전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원래 여기서 행사했어야 될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다른 데 있을 거란 얘기죠. 이 권리를 개발권만 분리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팔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발권 양도 제도라 그래요. 그러면 얘도 개발할 수 있고 얘는 여기서는 개발 못하지만 옮겨서 개발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형평성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권 양도제도 TDR은 뭐를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다?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인데 그렇게 자꾸 양도하다 보면요, 이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너무 과밀한 이용이 되고 교통 혼잡 등이 초래되고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져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실시하면 효율성 높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아, 이놈은 형평성은 떨어지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놈을 실시하게 되면 형평성이 높아집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아, 이놈은 효율성은 떨어지겠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호 무슨 관계니까? 상충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계속 갑니다.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하고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는 건데, 이건 시험에 그냥 그대로 나와요. 연구 대상에는 이런 게 있다. 연구 분야에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봤던 경우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칠번 보세요. 편안하게. 여러분 지금 편안한가요? 예,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편안하게. 아주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 제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사람이 쓸 수 있는 어떤 집중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집중했다 지금. 자, 너무 집중했으니까 약간 집중력을 푸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마치 옛날 얘기 듣듯이, 아, 그래도 이제 처음이니까 이런 얘기들도 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자, 과연 부동산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것을 연구하느냐, 연구 대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부동산학 연구 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현상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활동, 현상과 활동. 부동산 현상이란 건 부동산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법칙성들, 부동산으로부터 야기되는 여러 가지 법칙성들을 부동산 현상이라고 하고, 부동산 활동이란 건, 자,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에는 뭐도 있고 현상도 있고 활동도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부동산 활동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인간이 합니다 하시면 돼요. 뭘 대상으로 합니까? 그러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부동산만 대상으로 하는 것도 맞지만 인간이 인간도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 활동을 대인 활동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플러스 대물 활동이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니까. 부동산 활동은 대인이냐, 활동 자체가 대인 활동입니까, 대물 활동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둘 다라고 해야 됩니다. 고르면 안 돼. 대인 활동인 동시에 대물 활동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그래서 중개본, 공부야 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하겠지만 중개본 누가 잘하냐면요, 이렇게 물건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개 잘해요. 물건 보러 다니는 거. 집에 잘 안 있고 나갔다 올게, 자꾸 나갔다 온다는 사람들 있죠. 자꾸 나갔다 오는, 이런 물건 보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일단 중개를 잘하고요. 두 번째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중개업을 잘해요. 사람 만나는 거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자격증 따서 겁도 없이 개업을 해놓고요. 손님이 오는데 숨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손님이 오는데 이렇게 그 손님이 와서 뭐라 그래요? 저기요 하면 저 주인 아닌데요? 하면서 이제 막 숨고, 이 사람은 이제 공부는 잘해서 자격증을 댔을지는 몰라도 대인 활동이 안 되시는 분들 숨어, 막 손님이 그 하나 찾아오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해놓고 사람이 오니까 막 숨고 막 그래요. 주인 아니라고 하고, 언제 와요? 그러면 늦게 온다 그러고 막 사람 오는 게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뭐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인 동시에 대물 활동이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고 물건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중개업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
부동산의 연구 분야. 연구 분야는 세 가지 연구 분야가 있어요. 부동산 결정 분야 하는 거 있고요. 결정 분야. 두 번째,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 하는 거 있어요.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동산학의 기초 분야 하는 거 있어요. 기초 분야. 그래서 결정 분야,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 기초 분야가 있는데 이것도 한 번만 들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결정 분야하고 지원 분야하고 합쳐서 실무 분야라 그래요. 실무에서는 뭐가 중시되냐면 기술성이 중시됩니다. 기술성. 기초 분야는요, 이론 분야입니다. 이론 분야. 이론 분야는 과학성이 강조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학에서는 이론이 중시돼요, 실무가 중시돼요. 그러면 역시 둘 다 중시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무슨 성이? 기술성이. 이론에서는 과학성이. 기초 분야는 몰라도 돼요. 뭐 부동산 관련 법, 세금, 기초 수학, 뭐 이런 등등등이 부동산학의 이론적인 기초 분야가 되는 거고, 우리는 결정 분야고 결정 지원 분야만 들어봤던 기억이 있으면 되는데요. 결정 분야는 투금 계정이라고 해서 투금 계정, 투자, 금융, 개발, 정책, 요 네 가지를 투금 계정을 결정 분야라 그래요. 근데 결정 분야는 사실은 한번 들어놓으시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결정이 뭔지 아세요? 의사결정이에요. 의사결정이 뭔지 아세요? 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와 관계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우리는 결정 분야라 그래요. 자, 우리 투자할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죠? 돈 빌릴까 말까 고민합니다. 개발할까 말까 고민하고요. 정책을 집행할까 말까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할까 말까 관련되는 투금 계정을 결정 분야라고 하고, 그러면 결정 지원 분야는 앞에 했던 이 결정을 지원해 주는 분야예요. 자,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전문가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면 됩니다. 상담. 두 번째, 돈을 얼마 빌려야 될지 모르겠다. 돈을 빌릴 때는요, 감정 평가를 받아보면 얼마 빌려야 될지 대충 감이 옵니다. LTV, DTI 적용하는 거니까. 됐어요? 세 번째, 개발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건 관리 상태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리의 지원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 투금 계정을 모두 지원사하게 해주는 게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저는 이 결정 분야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은 최근에는 이 마케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마케팅.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어떤 부문을 한 분 봤냐면 남자분인데, 요 분이 이제 대기업 어디 마케팅 같은데 부서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뜻이 있어서 자기는 회사를 그만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치러 왔다고 나한테는 얘기했는데 내가 잘린 것 같아. 그 나이 때 내 느낌에 그래. 이제 그분 합격했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니까 내가 그런 말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잘린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따서 그분이 그 개업을 하셨거든요. 개업하셨는데 그 동네가 좀 약간 치열한 지역이에요. 약간 치열한 지역인데 그 1년 6개월 만에 그분이 거기서 1등 했어요. 1등. 그 동네 제일 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능력이 탁월한 거예요. 안 해본 마케팅이 없는 거예요. 광고, 홍보, 마케팅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 1년 6개월 만에 거의 뭐 압도적 1등이 되더라고요. 광고, 홍보 이런 거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케팅 이거 내가 중개업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그분은 대기업 나온 것보다 요즘 돈 훨씬 더 많이 벌거든요. 훨씬 더 많이 벌고 직원들도 이렇게 몇 명 두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것 같습니다. 잘해요. 잘하더라고. 마케팅 중요합니다. 마케팅. 그래서 쌤, 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물건도 잘 보는데 붙어야 돼, 이런 거. 마케팅 붙어야 됩니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사람이 안 나와. 그러면 안 되니까. 한 사람 보고 환장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게 만들어야 돼요, 마케팅. 기초 분야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투금 계정은 무슨 분야고? 결정 분야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담, 컨설팅, 평가, 관리, 마케팅 이런 것들은 앞에 결정을 뭐 해주는 거? 지원. 그 외에 기초 분야가 있다. 이 정도 들어봤던 경험만 있으면 돼요. 됐나요? 네. 이번에는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이게 이제 총론 체계론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지루한 건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좀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에는요, 능률성의 원칙이 있고, 능률성. 안전성의 원칙이 있어요. 안전성. 경제성의 원칙이 있어요. 경제성. 공정성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학 일반 원칙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능안경공. 능안경공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입니다. 뭐 일처리를 공정하게 하자. 공정성의 원칙 됐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오자. 이게 경제성의 원칙 됐고, 물론 여기서도 이제 능률성, 안정성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뭐니뭐해도 제일 중요한 것 능률성이고요. 능률성과 안정성을 기억하시는 가장 좋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속 정확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신속이 뭘까요? 능률성입니다. 정확이 뭐고? 안전성입니다. 신속, 정확. 근데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신속과 정확 중 뭐를 더 강조한다? 신속을 좀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일 처리를 신속하게 하고 안정성을 뒤에 높여야 되지, 너무 안정적으로 일 처리를 하다가 신속함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시험 치르실 때요, 선신속 후정확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선정확 후신속 절단납니다. 선정확 후신속 절단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부터 높이고 신속도부터 높이고 그다음에 정확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치는 게, 시험이란 게 많이 한다고 시험 되는 게 아니야. 시험 치는 기술적 테크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들이 그걸 간과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면 시험 잘 치지 뭐, 공부 열심히 하면 시험 잘 치지 뭐. 아니라니까. 모의고사를 치르시면서 시험 치는 테크닉을 다 상당히 많이 기르셔야 됩니다. 많이 기르셔야 돼.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시험만 치면 95분에 끝내. 무조건 95분에 끝내고 나머지 5분 동안에는 시험 안 치고 내가 3번 마킹했는데 여기 마킹이 제대로 돼 있는지, 혹시 답지에 비어 있는 부분 없는지, A형 B형 체킹은 제대로 했는지,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이제 기술적 테크닉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먼저 95분치 다 신속하게 다 끝내놓고 정확도를 나중에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속하다가 정확도가 떨어지는 건 나중에 정확도가 올라오는데, 정확성을 기하다가 신속성을 저해하면 이게 습관화되어서 나중에는 아주 엄청 정확하다 그 사람. 막 엄청 정확해 막 그 사람. 근데 1번부터 80번까지 시험을 쳐야 되는데 50번까지만 치고 나면 시험이 끝난다? 50번까지만. 근데 엄청 정확하긴 해 막. 그게 습관화되는 거지. 한 문제 제대로 못 넘어가지. 그런 분들은요, 우리 시험하고는 잘 안 맞고, 시험과 절대로 잘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합격하기도 상당히 힘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능률성이 뭐 더 강조되는 거예요. 선신속, 후정화. 그래서 소유활동이나 거래활동 할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래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안정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속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률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켜야 되고, 심지어 능률성의 원칙을, 일처리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파생되는 원리가 6개 더 있습니다. 이전, 보족, 분담, 연결, 표준, 분발. 자, 한번 가볼게요. 사람이 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는 게 일처리가 빠르다. 이게 이전 아니면 보족인데요. 뭐 차이점을 굳이 찾자면, 안 찾아도 되는데 굳이 찾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에다 넘기면 이전이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기계에다 넘기면 보족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됐나요? 예. 분담이랑 연결은 뭐냐면, 분담은 일처리를 그냥 분담하자는 게 분담이에요. 그러면 일처리가 분담되어지면 한 사람이 같은 업무를 계속할 거거든요. 전문가가 되겠지, 빨라지겠지. 이게 분담이고, 분담된 작업 과정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 줘야 된다 하는 게 연결의 원리고, 서식 등이 표준화돼야 된다 하는 게 표준의 원리고, 일처리를 좀 적극적으로 임하자. 적극적으로 이걸 분발의 원리라고 합니다. 분발. 여러분들 분발하세요. 분발하세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 시작했잖아. 시작하지 말든지. 여러 사람 피곤하긴 말이에요. 시작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거 뭐 죽도 밥도 아니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한번 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 들으러 왔는데 그 강사가 막 적극적으로 안 해. 막 이거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막 그래. 내가 오늘 강의할 기분 아니니까 오늘은 그냥 가. 막 그러고 그래 버리면 여러분 좋겠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 교실에 시험 안 치는 사람이 내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막. 내가 혼자 신나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여러분들은 뭐 소 닭 보듯이 하고 막.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발, 적극적으로 합시다. 알겠죠? 이왕 시작한 거 적극적으로 합시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안 하면 나도 진짜 적극적으로 안 해버릴 테니까 내가. 근데 그러진 않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긴 합니다. 내가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러자는 거예요. 알겠죠? 교재 18쪽으로 갑니다. 교재 18쪽. 부동산학의 정의라고 돼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 정의는 체크를 해놓으세요. 김영진 교수님의 정의입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동그라미 4번 정의 체크를 해놓으세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부동산학은 토지와 토지성이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기량물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되는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학문이다라고 안정근 교수님이 정의했습니다. 1번, 4번 정도 정의만 보시면 돼요. 됐나요? 예. 2번으로 내려가시니까 큰 2번,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그 바로 밑에 표가 있을 거예요. 표라고 해야 되나? 이게 박스 하나 보이죠? 그 옆에 보니까 종합과학이라고 돼 있죠? 종합이라는 글자 밑에다가 단순하고 X를 하는데,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종합 밑에다가 단순 이렇게 하고 X를 할 건데, X를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죠. 이렇게 단순. 종합 밑에다가 뭐라고 쓰고 단순이라고 쓰고 X 하는데 이렇게. 근데 단순하고 X를 할 때 이 단순이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그렇지, 보여야 돼. 안 보이는데 저거. 그러니까 단순에다가 막 이래 해가지고 이래 해가지고 사람 마음을 몰라줘요, 여러분들은. 됐습니다. 됐고, 응용 밑에다가 순수하고 X. 응용 밑에다가 순수하고 X. 순수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연 밑에다 사회 밑에다가 자연하고 X. 자연 아니고 사회. 구체적 경험 밑에다가 추상 X. 추상 아니고 구체적 경험. 규범과학은 그냥 규범과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냥 반대말 없어요.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시면 20쪽에 핵심 정리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복합 개념 네모 한번 쳐보세요. 제목에다가 부동산의 복합 개념. 핵심 정리 안에 부동산의 복합 개념 할 때 복합 개념의 네모.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유형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그 밑에 무형 보이시나요? 동그라미. 요거는 몇 대 측면이죠? 2대 측면이죠. 그 옆에 기 동그라미, 그 밑에 경 동그라미, 그 밑에 법 동그라미. 이게 법경기거든. 요 몇 대 측면? 3대 측면. 복합 개념을 3대 측면을 표현할 때는 법경기고 2대 측면을 표현할 때는 법과 경제 묶어서 무형, 기술적 물리적 측면은 유형. 설명드렸죠? 예. 3번으로 내려가시니까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밑에 보니까 박스 하나 보이십니까? 요거는 뭐 1, 2, 3 세 가지 정도만 묶어 두시고 3번 정도만 체킹해 두시면 돼요. 무슨 접근? 조감시 접근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한 장을 넘겨보십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가로 4번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을 묶어주시고요. 22쪽에 가로 1번과 가로 2번을 묶어주시고 앞에다가 상충이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상충. 상호 뭐 된다? 충돌된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는 너무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고 했던 이유를 지금 하나 공개하려고 하는데 오른쪽 페이지에 길잡이 문제 1번, 2번을 가보도록 할게요. 길잡이 문제 1번, 2번. 지금 길잡이 문제 1번부터 먼저 보세요. 부동산학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런 말 있죠. 답만 볼 건데 답이 4번이거든요. 4번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 유니버셜 지구 얼스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는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OX. 부동산학은 순수과학이 아니죠. 무슨 과학이에요? 응용과학이죠. 답은 몇 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이걸 안 배운 사람도 4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은 틀린 것 같아. 뭐 우주하고 지구를 탐구하고 막 순수과학이고 근데 배우면 조금 빨리 풀 수 있다의 차이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색한 지문이 4번인 것 같아서 너무 열심히 안 해도 문제 맞추는 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만지 모르시는 분이 아직 계신 것 같아서 2번 문제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저 풀어드릴게요. 이번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을 찾아라. 그런 말이 있죠. 답이 4번인데 답 4번 한번 가볼게요.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한정하여 볼 때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얘네들이 더 중시하게 된다. OX. 민간은 형평성보다 오히려 더 효율성을 중시하게 된다.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저한테 안 배웠다고 쳐요. 나한테 배운 적이 없어. 그래도 틀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민간은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을 좀 더 중시하지 않겠나. 공공의 형평성을 좀 더 중시하겠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배우시는 파트인 부동산학 총론 파트는요. 열심히 안 하셔도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파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도 아까 표정이 너무 진중해 보니까 3월 달에 마음 잡았나 봐. 신학기라서 마음 잡았나 봐. 너무 진중하길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었고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가로 1번 제목.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만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부동산 현상이라는 동그라미 1번 제목의 밑줄. 한 장 넘기시면 부동산 활동이라는 동그라미 2번 제목도 밑줄.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이 부동산의 연구 대상이다 정도만. 제 밑으로 내려오시니까 가로 2번에 부동산학의 연구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가 있는데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부동산의 결정 분야 할 때 결정 동그라미, 그 옆에 지원 동그라미, 그 옆에 기초 동그라미. 그리고 적어도 결정 분야 4가지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투금 계정 동그라미 하셨어요? 예. 결정 지원 분야 4가지도 밑줄만 그어주세요. 상담, 평가, 관리, 마케팅.
상담, 평가, 관리, 마케팅. 밑줄 그어놨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 가로 6번에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을 좀 묶어둘까요?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 그건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이고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을 묶어달라고.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 동그라미 1번, 2번 묶은 건 풀고. 찝찝해요. 찝찝해. 마이 찝찝해, 마이. 자, 가로 1번하고 가로 2번을 묶었습니까? 앞에다가 상충이라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충. 그러니까 무슨 성과 무슨 성은? 안전성은 상충. 근데 우리는 굳이 체크를 한다면 어디다 체크할까? 능률성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유 활동을 능률할 때도 체유효용의 원칙이고 거래 활동을 능률적으로 할 때도 거래질서 확립이고 뭐든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함이 중요한 거지 안전이나 경제나 공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글자는 동그라미 해놓으시죠. 능안경공. 그 능안경공 중 능과 안은 상충입니다. 그리고 능과 안 중에서도 뭐가 좀 더 중요하다? 능률성.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길잡이 문제 3번. 자,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서 답만 그냥 보는 거예요. 답이 5번인데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체유효용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했는데 소유활동에서 체유효용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는 것은 무슨 성의 원칙이다? 능률성. 그러니까 안전성은 시험에 나올 수도 없고 나오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능률성 가지고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밑으로 쭉 내려가시는 게 7번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1번에 보니까 과학성 및 기술성 있습니까? 및에다가 플러스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플러스 표시. 부동산학에서는 이론이 중시돼요? 실무가 중시돼요? 둘 다, 이렇게 둘 다. 이론, 실무 둘 다 중시된다. 됐어요? 예. 오른쪽 페이지. 가로 3번에 보시니까 전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몇 차가 있어요? 1차, 2차, 3차. 이거는 한 번 들으면 절대로 안 까먹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완전한 비전문가가 어떤 행동을 한다, 부동산 활동을 한다 그러면 1차. 전문가가 한다 그러면 3차. 근데 전문가는요, 그거 나서 꼭 돈 받아요. 전문가나 그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3차고 이건 뭐 받는다고? 돈 받는다. 수수료 받습니다. 근데 전문가는 아닌데 자기 전문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기 돈을 받으려 그러면 이 업무를 매번 해야 돼. 그럼 이걸 2차라고 합니다. 업무 관련되면 몇 차? 2차. 자기 업무고 돈 받으면 3차. 완전한 비전문가는 1차.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감정평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감정평가로. 완전한 비전문가가 저거 50억 정도 해. 그러면 이거는 1차 수준입니다. 됐어요?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했어요. 평가사가. 그러면 3차고 평가 수수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지. 근데 중개사가 문제, 중개사. 여러분, 중개사는요, 중개해야 돈 받지, 평가하면 돈 안 받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중개사는 중개보다 평가를 더 많이 합니다. 저거 얼마예요? 그러면 평가해줘야 되잖아. 3억입니다. 저거 얼마예요? 그럼 저건 5억입니다. 근데 방금 했던 평가가 다 중개로 연결이 되나? 아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사실은 중개업자는 중개보다 평가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평가에 있어서 완전한 비전문가라고 보기는 힘들겠네요. 이걸 몇 차로 간다? 2차로 가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한번 해봐요. 저런 건 한 50억 정도 해. 그러면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말하는지 아세요? 네가 뭐 한다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몇 차라서? 1차라서. 근데 한번 여러분들 자격증 따고 중개업을 좀 하시다가 저런 건 50억 정도 해. 그러면 지인들이 말투가 바뀌어요. 아, 저게 50억이나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차 수준까지는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전문성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문성 높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네가 뭘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듣다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도요. 여러분들 전문성이 좀 먹어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친구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야, 저런 건 얼마 해? 물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저런 걸 얼마 할지를 갖다가. 근데 그냥 한 70억 정도 해. 그러면, 저기 70억이나 해. 그러면, 몰랐어? 하고 그냥 가고 막. 걔네들은 내 중개사 강의한다니까 막 그런 거 다 아는 줄 아나 봐요. 얘들아, 미안해. 난 지풀도 몰라. 아무튼 전문성 높아진다는 거예요. 예. 가로 4번에 윤리성이라는 게 있어요, 윤리성. 윤리성에 보시면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이렇게 4개 있습니까? 종업원가 지켜야 될 윤리가 고용윤리, 부동산 업자 간에 지켜야 될 윤리가 조직윤리, 의뢰인이 있다면 서비스, 일반 공중은
공중. 그러니까 그 서비스 윤리와 공중 윤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 의뢰인과 지켜야 될 윤리가 서비스고요. 내 의뢰인 아니고 일반 대중들과 지켜야 될 윤리가 공중 윤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가로 5번도 이렇게 볼까? 대인 활동 및 대물 활동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밑에다가 플러스 표시.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입니까? 대물 활동입니까? 오케이. 현재 넘기십니다. 가로 7번 한번 볼까요? 임장 활동. 자, 임장 활동은 부동성이라는 글자 밑줄 한번 그어두셔야 됩니다. 자, 부동산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누가 그 장소에 임해봐야 돼? 사람이 움직인다는 걸 임장활동이라 그래요. 임장활동은 보니까 부증성입니까? 부동성입니까? 요걸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가로 9번 공간활동. 공간활동은 3차 공간이라고 하는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수평공간, 공중공간, 지하공간. 요 세 개 공간을 3차 공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수평공간만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고 어디 수평, 공중, 지하 세 개를 합쳐서 3차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했던 파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은 앞으로는 절대로 안 해요. 책 저기 구석에 있는 내용들도 한번 보자는 측면에서 한번 했던 내용이고 앞으로는 절대로 안 하고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제가 세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30쪽부터입니다. 30쪽. 그래서 30쪽을 살짝 접어 주시는 것도 좋아요. 30쪽을 살짝 접어 두셨다가 앞으로 부동산 학개론 공부 시작하실 때는요 30쪽부터 출발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대신에 저랑 방금 1시간 했던 내용이 전혀 헛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봤던 경험을 했으면요 지금까지 했던 우리 제가 판사에서 했던 내용들이 틀리고 그런 내용들은 아니거든. 근데 안 들으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잘 틀릴 수도 있어서 한번 언급은 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0페이지 좀 쉬셨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